그 다음에 우리 조사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가 예비조사와 탐색조사, 사전조사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물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예비조사, 탐색조사, 사전조사의 의미를 쓰고 그 다음에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예비조사, 탐색조사, 사전조사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 또 자, 요 두 개 문제입니다. 자, 예비조사란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적 요소를 잘 몰라서 연구하기 전에 본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실시하는 조사를 예비조사라고 합니다. 어, 예로는 문헌조사, 그 다음에 현지 답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탐색조사는요, 비슷한데 탐색조사는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변수를 규명하고 그리고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문헌조사, 그죠? 특례 분석,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조사, 그 다음에 전문가들 모아놓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 심층 면접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전조사는 예비조사와 탐색조사와 조금 다르게 사전조사는 우리가 설문지를 다 개발하고 난 뒤에 설문지가 본조사에 사용이 되어도 무방한가 하는 것을 사전에 본조사와 같은 형태로 적은 수의 대상, 연구 대상에게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그러면 어떤 특정한 문항의 답을 계속 기피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리커트 5점 척도로 답안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유독 1번과 2번에만 답이 쏠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본조사에 앞서서 설문지를 개선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답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 문제가 나오면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요 답 살짝 보이게 해서 한번 볼게요. 조사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어떻게 탐색 조사, 그 다음에 기술 조사, 그 다음에 설명적 조사,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뉩니다. 탐색 조사는 그야말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고요. 기술 조사는 어떤 현상을 그대로 뭐 분포라든지 그 비교를 한다든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설명 조사는요, 인과관계를 해석해서 무엇이 원인이 되고 무엇이 결과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도 하는 요런 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조사를 설명적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탐색 조사와 기술 조사의 종류를 각각 두 가지 써봐라 이랬어요. 자, 탐색 조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헌 조사, 그죠? 그 다음에 특례 분석, 소수 사례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다든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 면접 이런 것들 할 수 있었고요. 기술 조사는 시간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종단 조사와 한 단면에서 실시하는 횡단 조사가 모두 기술 조사에 해당합니다. 자, 탐색적 연구 방법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자, 지금 이 6번, 7번 문제는 똑같아요. 자,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난 뒤에 고객들의 지불 방법, 카드로 쓰는지, 현금을 쓰는지, 수표 쓰는지, 전자화폐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자, 다음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불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뭐고 성별, 연령, 직업별로 지불 방법의 차이가 있고
사적인 구매와 공적인 구매에 있어서 지불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사적인 구매를 할 때에는 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다든지, 공적인 구매를 할 때에는 뭐 또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지금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 유형 중에서 뭘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탐색조사와 기술조사와 그다음 설명조사,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설명적 조사 중에서 지금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기술적 조사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불 방법을 빈도 분석해서 무엇이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는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그 다음에 사적이냐 공적이냐 하는 그 구매 방식별로 지불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교차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고 현상을 그대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술조사가 적합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그냥 쭉 써주시면 돼요. 자, 변수의 개념 보겠습니다. 자, 변수는요, 크게 우리가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변수 이렇게 나뉩니다. 크게는요, 크게. 자, X가 Y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외적인 변수, 매개 변수, 억제 변수, 선행 변수 각각 의미가 뭐냐? 매개 변수, 선행 변수, 왜곡 변수, 억제 변수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뭔지를 쓰게 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외적 변수란 내가 궁금한 것은 X와 Y의 관계인데 근데 바깥에서 또 다른 변수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변수가 외적 변수예요. 그죠? 교란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어때요? X의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되면서 다시 Y에 있어서는 다시 원인 변수가 되는 이러한 중간에 끼어 있는 변수 있죠. 이게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자, 억제 변수는요. 내가 이 변수를 통제를 하면 이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이 변수가 들어가면 X와의 관계가 마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 관계를 억제시키고 소멸시키는 변수를 억제 변수라 하고요. 왜곡 변수는 X와 Y의 관계가 이 변수를 통제했을 때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를 왜곡 변수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상세한 예들은 다 여기에 적혀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적 정의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만족도뿐만 아니라 내가 조작적으로 너 우리 서비스를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도 있니? 타인 추천 의향. 그 다음에 너 이번 썼는데 다음에 또 재구매하거나 재방문할 의향 있니? 이런 식으로 재구매나 재방문의 의향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이런 의향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의 의미와 유용성, 한계는 무엇일까? 그죠? 유용하겠죠? 그죠?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이 막연한 개념을 조작적으로 타인 추천 의향, 재방문 의향,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니까. 그러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변수가 하나의 조작적 정의로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 한계는 있을 겁니다.
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의미를 쓰고 예를 쓰시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쓰시오 하고 최근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가 있는지 이거 한번 볼게요. 개념적 정의는요, 어떤 변수 개념을 설명할 때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조작적 정의는요, 그 추상적인 개념적 정의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양적으로 측정해내고 구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란 뭐 불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주관적 공포다. 지능 이러면 뭐 추상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정을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작적으로 어떻게, 그죠? 불안하면 불안 지수 해가지고 뭐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한다든지, 지능 이러면 IQ라고 잘 개발된 척도를 이용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다든지, 그죠? 서비스 만족도 이런 거는 재이용 의사 유무, 혹은 신앙심 이러면 종교 행사에 참여 횟수. 또 우리 필기형 교재 그 기출 문제에도 나왔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뭐 아침밥을 차려준 횟수, 이런 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조작적 정의는요, 개념적 정의와는 달리 양적으로 측정은 가능하지만 그것 외에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아침밥뿐만 아니거든요. 차려주는 횟수뿐만. 그래서 단 하나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개념적 정의 그대로를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어쨌든 자료 조사 전에는 조작적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실험 설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험 설계의 조건과 그 의미를 쓰시오. 바람직한 실험 설계를 하려면 어떤 조건 4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실험 설계의 전제 조건 3가지, 핵심 요소 2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우리 교재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써볼게요. 일단은 실험 설계를 하려면 X가 Y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요거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 있죠? 독립변수가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독립변수. 그러니까 실험군은 어떻고 대조군은 어떻다. 이런 식의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외생변수. 나 XY의 관계만 보고 싶은데 이 둘의 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다른 변수, 다른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변수, 외생변수는 내 관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생변수의 통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다이어트 약을 내가 실험을 하는데 실험군에는 다이어트 약 먹는 사람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바디 프로필 찍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대조군은 별로 운동에 관심 없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약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관심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운동이나 식습관이 규칙적이고 균형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에는 비슷비슷한 사람을 양군에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에, 실험 대상에 무작위화. 자, 무작위화. 그러고 난 뒤에 살을 얼마나 뺐노? 이래가지고 체중 감소량을 딱 본다. 체중을 본다. 이럴 때 Y라는 결과 변수가 비교가 가능해야 되겠죠. 종속 변수입니다. 결과가 되는 변수, 종속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 독립 변수입니다. 결과 변수에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자, 4개를 써라 하면 4개 이거 쓰고요. 3개를 써라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2개를 써라.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생 변수를, 그죠? 내가 원하는 건 x와 y의 관계인데 또 다른 변수가 막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서 내가 진짜 보려고 하는 xy 관계를 흐린다, 교란시킨다 라고 하면 이 외생 변수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요거 보겠습니다.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통제 방법 세 가지 쓰고 설명하라, 세 가지 쓰고 설명하라, 네 가지를 써라 이래가지고 최근에 네 가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네 개를 다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 결과에 XY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연령이 60대 이상인 사람들은 좀 그 실험에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60대 이상은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거입니다. 연구 대상을 시작부터 외생 변수 개입하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령이 영향을 주는 변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60대가 여자 60대가 실험군에 한 명 들어왔으면 대조군에도 여자 60대를 한 명 매칭을 시켜서 두 집단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매칭 균형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성별과 연령을 매칭을 시킴으로써 두 집단의 동질성을 동질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외생변수의 효과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 배정, 무작위화. 그래서 뭐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을 할 때 랜덤 배정 표에 입각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저 사람은 실험군에 넣어버리면 좋겠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동전 던지듯이. 그렇죠? 그래서 두 집단을 그렇게 배정을 하고 나면 실험군, 대전군은 비슷한 성향을 띌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생 변수. 만약에 내가 어떤 광고가 광고가 어떤 연구 대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보고 싶은데 어떤 분은 A만 보여주고 어떤 분은 B만 보여준다. 그러고 난 뒤에 A, B를 비교하면 사실 그 광고를 접한 연구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둘 다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하는데 한 군은 A, B 순으로 보여주고 한 군은 B, A 순으로 보여줘가지고 어쨌든 실험의 처치, 독립변수 조작은 모든 군이 다 조작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순서를 달리 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상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을 답지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관계 한번 볼게요. 변수들 간의 관계, 선형 관계, linear association이란 x와 y가 요렇게 양의 정적인 관련 x와 y가 요렇게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형태의 부적 상관 이런 이제 관련이 있을 때 우리는 선형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과관계는요. x가 y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인과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 x가 시간적으로 선행하면서 x가 변하면 y가 같이 변해야 되고요. 서로 공변하면서 그리고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이게 허위적으로 생긴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비허위적인 관계여야 한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자, 그러면 선형관계, 상호 인과적 관계 해결됐습니다. 대칭관계는 x가 y에 영향을 끼치는지 y가 x에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상 독립과 종속의 그 관계가 불분명할 때, 시간적 선행성이 이게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대칭관계라 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살찐 사람은 빨리 먹는다. 빨리 먹으면 살찐다.
이게 바로 대칭관계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인과관계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하면서 다 답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인과관계를 조사할 때 인과관계 의미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인과 결과가 함께 발생해야 돼요. 모두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둘이 외생 변수가 통제되어서 비허위적인 관계가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 시간적 선행, 그리고 둘 다 같이 변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그런 변수가 함께 변한다, 변해야 한다 하는 공변성. 이것이 인과관계 의미 성립의 네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 가지 써라 해도 뭐 네 가지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 실험 설계 부분입니다. 전 실험 설계, 사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 실험 설계의 종류를 쓰고 두 가지를 쓰고 결과를 해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나온 연도를 보면 좀 옛날에 나왔어요. 그죠? 자, 우선은 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란 순수 실험 설계를 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탐색조사 성격을 띱니다. 어떤 게 있냐면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즉 뭐예요? 통제 집단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통제 집단은 왜 놔두는 건데요? 통제 집단은 왜 설정해요? 비교하기 위해서 하죠. 비교할 게 없네? 비교할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떤 독립변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겠죠.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 일반화 시킬 수 없겠죠. 자, 그러한 문제가 있는 실험 설계가 바로 전 실험 설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통제 집단을 구분해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잘 읽어봅니다. 어떻느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해서 실험 집단에 조작을 가하고 통제 집단에 조작을 가하지 않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설계입니다. 언뜻 들으면 뭔가 순수 실험 설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통제 집단을요, 언제 선정하느냐, 사전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실험 집단에 실험 조작 가해서 결과 다 나오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가 비교하는 데 쓰느냐에 따라서 편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사후 실험 설계란 사후 실험 설계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세 가지 쓰시오. 2015년도에 출제됐고요. 사후 실험 설계를 간략하게 정의하고 사후 실험 설계가 필요한 상황 두 가지를 쓰시오 하고 또 최근에 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후 실험 설계는 독립변수 조작을 내가 임의로 가할 수 없을 때 그냥 일어난 거를 그냥 그대로 노출된 상태 그대로를 봐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사후 실험 설계를 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언제 필요하겠어요? 연구자가 독립변수 조작을 할 수 없을 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 정말 건강에 나쁠까? 이런 거 보고 싶은데 담배를 피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을, 통제를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이때 사후 실험 설계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통제하는데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죠? 이것을 내가 팔로우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 뭐 20년을 팔로우업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폐암에 걸린 사람들, 그다음 폐암에 안 걸린 사람들 이래 가지고 사후에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해서 보는 거죠. 자, 요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자, 유사 실험 설계의 장단점을 쓰시오 이랬습니다. 유사 실험 설계란 이게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는 순수 실험 설계 먼저 볼게요. 순수 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 조작도 가능하고요. 독립 변수. 그다음에 외생 변수도 통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실험 대상을 무작위 배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 비교도 가능한 전후 비교, 그룹 간 비교 이런 것들 가능한 요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두 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험 대상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로 할당을 못했다든지요. 이런 식의 한두 가지의 조건이 결여된 그러한 조사 설계를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 실험 설계는 사실상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일반화 시키기에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타당도 이야기도 할 텐데 타당도란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가 있어요.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변수와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실처럼 통제되지 않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외적 타당도가 더 높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문제 해결에 좀 더 유용하게 써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외생 변수 통제가 제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 변수의 효과인지 아니면 외생 변수 효과인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무작위화 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연구의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A 선생님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인데요. 평소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이 더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담당하는 5개 반을 그 중에서 담임 맡은 반에 학생들한테 요런 실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희 괜찮지? 라고 물어보고 나머지 4반은 그냥 강의식, 일반 강의식 수업을 했고요. 자기가 담임 맡은 그 반은 토론 수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 학기 말에 딱 사회시험 결과를 보니까 토론 수업으로 했던 우리 반 학생들이 점수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술대에 나가서 수업 방식이 이렇게 학생들 이해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시다. 자, 문제점 3가지는 뭡니까? 문제점 3가지. 첫 번째,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측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담임 맡은 그 반이 사전에 더 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후의 측정값만 가지고 높다고 해서 토론식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할당할 때 무작위 할당 안 했죠? 무작위 배정 안 했잖아요. 그죠? 내 분반이 모두 동질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생 변수가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이 정말 토론식 수업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 좀 어려워요. 외생 변수 영향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횡단 연구는 사과 단면 자르듯이, 그쵸? 횡단면 보는 것처럼 일정한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종단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흡연 캠페인을 하고 난 뒤에 금연 캠페인을 하고 난 뒤에 흡연자들이 어떻게 금연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한 달 간격으로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측정을 한다. 요거는 종단 조사가 됩니다. 횡단 조사는 어떤 특정한 날,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렇죠?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딱 잘라서 보는 거. 이게 바로 횡단 연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사를 기획하고 있는 연구원은 20, 40대 간의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횡단 조사 실시할지 종단 조사 실시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연령대별 선호도 차이를 보기 위해서 횡단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종단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횡단 조사는 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한 시점에서 연령대별로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횡단 조사입니다. 그런데 종단 조사는 20대, 30대, 40대 그룹을 만들어서요. 그 각 연령층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종단 조사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종단 조사가 그래서 그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단 조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코호트 연구와 패널 연구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쓰는 것이 문제 이렇게만 많이 나왔어요. 자, 2011년, 12년, 16년, 17년, 19년 이런 식으로요.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코호트와 패널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차이점, 같은 점, 다른 점, 유사 차이, 유사 차이 보입니까?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쓰느냐? 코호트는요. 코호트는 패널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사하는 종단적 조사입니다. 그죠? 종단적 조사 방법이고 두 개 이상의 시점에서 연구 대상의 동태적인 변화를 밝히는데 씁니다. 그쵸? 자, 그런데 패널은 연구 시작할 때 미리 정해져 있어요. 패널 연구는 어떤 특정한 조사 대상자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미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코호트 연구는요. 그렇지 않아요. 코호트 연구는 동질성 집단 연구라고도 불리는데 비슷한 경험, 동일한 경험을 했던 모집단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표본을 다시 뽑아요. 내가 조사하는 시점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한정된 부분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출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팔로우하는 조사, 종단적 조사가 바로 코호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패널 연구는요. 장단점 두 가지를 써봐라 이랬어요. 패널은 사전에 미리 연구 대상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못 물어본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횡단적 연구에 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연구는 여러 번 반복 측정하니까 그쵸? 행동의 변화나 태도 변화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즉 동태적인 움직이는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횡단 연구가 정태적인 연구라면 종단 연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동태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단점, 패널은 한번 이탈되면 어때요? 이탈되면 다시 못 뽑아요. 그래서 이탈이 되면 패널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 패널이 전체 모집단을 잘 대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중간에 자꾸 탈락되고 이탈되고 이러면. 그래서 대표성 확보가 쉽지 않고 이 패널 유지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 물었던 것을 똑같은 사람 대상으로 계속 묻고 하니까 시험 효과, 성숙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단점에 해당합니다.